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예, 오늘은요, 호사카 유지,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들 아시죠? 예, 독도 연구소장님. 예, 호사카 유지 선생님 모셨는데요. 호사카 박사님을 뭐 잘 아시지만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치학 박사이시고, 현재 세종대에서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님으로 계시고, 독도 종합연구소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저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박사님께서 좀 더 추가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 물론 아시지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 이제 한국인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라고 하면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계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자 아이는 2사람이 있고요. 군대 다 다녀왔습니다. 아, 예. 예,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신 군대를 다녀왔고요. 예. 와이프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많은 것을 와이프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산선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제가 거기서 원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동아시아의 병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제강점기 연구가 박사 때 주된 연구 영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독도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그런 문제, 그리고 현재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연구 분야에 대한 얘기 중에서 코로나 및 아베 이쪽 관련된 일본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호사카 박사님은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한일 관계,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계속 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새로운 요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 지금 이런 새로운 또 저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곳은 지난해 한국에서 출간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특히 독도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일본 위안부 문제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네, 이것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대립되어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단 역사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잘 일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 책이 사실은 제가 이제 팀을 구성을 하고 모시는 패널 분들이 일본 전문가, 북한 전문가, 지난번에 김영희 박사님, 남포에서 오신 김영희 경제학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주변국의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모시면서 한반도의 미래, 그 이상으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문제만 매몰돼 갖고는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물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귀화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에 연구도 많이 하시는 민감한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많은 연구를 하셨고, 책도 지금 이제 내셨는데, 네. 추가로, 최근에 앞으로는 그러면
좀 어떤 방향의 연구를 좀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박사 때, 저는 고대에서 박사 받았는데요. 일제 간정기를 쭉 연구를 했습니다. 일제 간정기에 특히 일본이 여기 한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만주에게 어떤 지배 정책이죠. 그것을 시행했는가라는 것이 제 박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제 독도도 그때 잔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바로 그때 생겼던 문제였고, 강제 지원 문제도 바로 일제 간정기의 문제가 그대로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그런 일제 간정기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한국 사람들도 지원병이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네, 반일 전적주의 저자분들은 그때 기뻐서 했다라든가 자발적으로 했다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부 지원은 있었지만 대부분이 징용이었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강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자발적으로라는 말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그때 예를 들면 제남성이라든가 이광수가 강연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제남수, 이광수 다녔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에서는 산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걸 수정해.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 아베 정권도 역사 수정주의고, 역사 수정주의라는 것은 나쁜 뜻이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인 진실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 또 거기에 진실이 이랬구나라고 달아가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돼. 그걸 막으려고 이 책도 그렇죠. 쓰셨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용으로 더 깊이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새로운 내용으로 또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북경에서 활동을 할 때, 지금 2018년부터 서울에 와 있습니다만, 북경에서 활동할 때 중국에서 하나는 731 부대 연구를 중국에서 요청해서 제 지인인 서울대 서희정 교수가 가서 1년 이상 연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때 일본 학자들도 일부 와서 도움을 줬다 그래요. 자료도 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봉황위성 TV에서 위안부 문제 가지고 한 3년 다큐를 찍었던 그 팀의 마지막에 시지령 교수라고 중국에서는 가장 최고 권위자죠. 위안부 한 30년 이상 연구를 했으니까 그 부부 교수님이 다 연구를 하셨는데, 시지령 교수님하고 마지막에 다큐의 마지막에 출연해서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체제에서 대립이 되긴 하지만 일반 시민사회나 혹은 학자들 간에는 서로 이런 정보들을 교류를 하고 수정주의나 왜곡주의를 막는 그런 활동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교수님처럼 이렇게 더 증명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중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구실 안에서의 논리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대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좋은 것도 매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매몰돼 버리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대중화가 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요새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개인 방송이 비록 파워는 좀 약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좀 역할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큰 주제로 보면 동아시아 평화 그리고 국제관계, 한반도의 미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과거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산은 하고 가야죠. 그래서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거를 해놔야 우리 후세대의 한중일 이 후세대들이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초월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최근 얘기 오늘 주제 얘기로 네네. 넘어가겠는데요. 이 우한폐렴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 이제 우한폐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 이 부분이요. 뭐 박사님은 이제 편한 용어로 쓰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우한폐렴 하지만 자 일본 이거 지금 문제 많습니다. 그죠? 일본의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가 최근에 아주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코로나 사태 소식을 좀 알려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요새는 최근에 그 이야기만 하면요, 15,000명 이상 그 확진자가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550명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이미 배가 넘어갑니다. 예.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아베 정권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지에 몰려 있습니다. 예, 예. 이유는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검사. 그러니까 확진 검사를 안 했다. 예, 확진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일본 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전체상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누가 확진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단계에 좀 지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독일 그리고 대만하고 뉴질랜드 정도가 최근에 베트남도 조금 벗어난 거 같고. 나라 전체에서 그 감염자를 완전히 관리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평가받는데 일본하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리를 못하는 나라. 그렇게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하고 좀 안개 같은 이런.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심각한 코로나 사태 관리 검사를 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하계 올림픽을 아베가 좀 욕심을 내서 맞습니다.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방역도 집중을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 이외에도 올림픽 초기에 욕심을 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올해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쭉 그랬는데요. 아베 정권의 가장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베 총리의 여러 가지 있는 스캔들, 그 스캔들 문제를 완전히 해결 혹은 덮어서 가야만이, 그 다음 정권을 다시 잔치를 할 수 있고, 아베가 그 다음 다시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아베가 지정하는, 지목하는 사람이 또 그 다음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집중했죠. 네, 두 번째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었고요. 네, 코로나는 세 번째 정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요코하마에 전박해가지고 3,700명 정도가 거기에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을 실패한 거죠. 사실상 아주 엄격하게 거의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3년만 막았던 것 뿐이지 안에서의 검역을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코로나 관련 회의가 10분밖에 안 한다라든가 회의 자체를 10분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의 중에 하나밖에 그러니까 10분 정도밖에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은 의지가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코로나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집권에 대한 집권 유지에 대한 정치적인 욕심이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올림픽도 해야 되고 집권을 그렇죠.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코로나에 관심을 갖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람선에 있는 분들도 그냥 못 나오게만 해버리고 회의도 짧게 해버리고 결국 이제 목표 의식이 없었다, 의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군요. 역시 그 아베가 정치지향적인 걸로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제 아베 수상이 말이죠. 정치적인 판단 미스를 지금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아베 수상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고, 제가 볼 때는 이해도 안 가고, 왜 그렇게 좀 리더십을 그쪽 방향으로만 치중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역시 그 스캔들이 너무 무거운 것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아베 총리의 아베 주변의 스캔들. 예. 그래서 그래도 스캔들이 있어도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그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아베 정권을 굉장히 그 좁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스캔들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검찰총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 법에 없는 인사이동을 해버렸어요. 법에 없는 인사이동. 그 이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밀려다 보니 사실상 천신이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그 일본에 초청한다. 그게 4월까지 실행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을 막는다라는 거.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일본에 많았어요, 그때.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중국의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중국의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컴사를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이 중국을 막는 것도 어설프게 했어요. 어설프고. 네, 이것이 그러니까 초기에 엄청난 실패 때문에 그게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검사 안 하니까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감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 특히 이제 아베와 아베의 지도부,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것을 일단 덮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기고 편법으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앉혀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 시행착오. 그러니까 한국말에 우리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단추가 잘못 끼워지잖아요. 이런 형태로 정치가 개인화돼 버린, 어떻게 보면 제가 평가하면 그런 형태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베 총리하고 한국에서 말하면 비서실장 격인 스가 관방 장관이라고 있어요. 내각 관방이라는 게 한국에서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는 한국에서 말하면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이죠. 이게 그 사이가 들어지면 큰 문제가 되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는 틀어져 있습니까? 완전히 틀어졌어요. 이유는 스가 관방 장관의 인기가 지난해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다음 총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아베 총리는 그 사람을 총리로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나, 굉장히
뒤통림을 하거나 서로 따돌리거나. 다돌리거나 그렇게 예, 해가지고요. 이제 중요한 회의에 그 사람을 부르지 않거나 아이고, 그럴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회의가 있는데 그 비서실장이 이제 오지 않는다. 그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청와대인 내각 관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그 정책들이 많이 결정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면 네.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큰 장애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결정하느냐? 네, 천리에 또 그 내각 관방에 속하지 않는 그 비서관들이 있어요. 예, 예. 네, 그게 천리 비서관들. 그게 그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만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크 문제도 그 사람들이 결정했고 그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죠. 그 투장 각 세대에 투장씩 그 보낸다. 그런데 보냈더니 그 곰팡이 드성이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그 몇 사람만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얘기가 아주 점입 가경으로 아주 점점 더 몰랐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하고 2부에서 계속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요, 2003년 기화할 당시에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했으나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연구에서 한국을 대변할 때 일본식 이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일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한국인으로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 알리고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도 전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방송과 저서, 논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박사님의 말씀 중에서 일본의 코로나 방역 실패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베 정권은 자신들의 스캔들 막기가 더 급했다. 둘째, 정권 창출을 위해서 올림픽 개최를 고민했다. 고집을 했다. 셋째, 코로나 방역 의지조차 없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개인 정치에 몰입하는 자들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치졸한 정치꾼에 불과하죠. 이런 자들은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척결 대상이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국제적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개인 정치하는 정치꾼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정치꾼들의 팬클럽 회원이 되지 맙시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